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의 다리는 거의 무릎 깊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 조 라벨은 역풍을 피해 얼굴을 가린 채 숲속을 헤쳐나갑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쓰러져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질렀겠지만 조 라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캐나다 북쪽의 한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정착촌은 안지쿠니 호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북미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이에요. 조는 오랫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숙면과 따뜻한 식사가 필요하고 친절한 이누이트족으로부터 이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죠. 조는 나무와 하얀 안개 사이로 텐트의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몇몇 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네요.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했고 순간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눈보라가 끝났어요. 사냥꾼은 속도를 높여 얼어붙은 호수를 따라 마을로 향합니다. 이상하지만 어디에도 현지인은 없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집에 앉아 눈보라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조는 큰 소리로 말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텐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네요. 조는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몇 번 더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텐트는 피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바늘과 실이 달린 천 조각이 있습니다. 벽난로에는 장작 연기가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방금 이곳을 떠난 것 같아요. 조는 다음 텐트로 들어가서 같은 그림을 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조는 텐트 옆을 지나가다가 모닥불이 타오르던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그 위에는 이누이트가 요리하던 고기가 매달려 있는 밧줄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안지쿠니 호수는 연쇄 수로의 일부예요. 이누이트족은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다양한 물품을 거래했어요.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지만 지금은 무언가에 의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왜 물건을 두고 갔고 어디로 갔을까요? 마을 주변에는 트랙이 없어요. 썰매는 모두 제자리에 있어요. 이누이트족은 개도 여기에 두고 갔어요. 개는 사냥과 썰매 타는 것을 도와주죠. 특히 혹독한 날씨에는 아무도 따뜻한 옷과 개를 이곳에 두고 떠나지 않아요. 조 라벨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몸은 추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어요. 정착지 전체를 돌아다니고도 그는 사람 흔적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겁에 질린 그는 마을을 떠나 가장 가까운 전신주로 향하고 경찰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요. 경찰은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을 찾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 근처에서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의식을 치르는 동안 이누이트족은 매장지 주변에 돌을 놓았어요. 구덩이 주변의 돌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면 동물이 파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건 누구였을까요? 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에는 약 30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웃 마을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경찰이 발견한 유일한 건 특이한 푸른빛 뿐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오로라가 흔한 현상이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무언가를 목격했어요. 또한 다른 사냥꾼들도 비슷한 걸 목격했죠. 그들은 이상한 것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1930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사라진 지 거의 90년이 지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외계 문명의 공격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경찰이 본 하늘의 푸른 빛은 우주선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불길한 밤에 이 배들이 정착지로 날아와 모든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공상과학 버전 외에도 더 현실적인 버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조 라벨이 사냥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아마도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면허가 없는 사냥꾼이 많았기 때문에 조 라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정보의 출처를 찾아보면 주요 출처가 30년대의 책과 일부 신문기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으로도 안지쿠니 호수의 신비한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캐나다의 설원을 떠나 인도의 뜨거운 평원으로 향합니다. 이 큰 나라에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불길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19세기 상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현지인들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곳을 피하죠. 쿨다라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확인해 봅시다. 라자스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에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로 가시면 돼요. 이 마을은 다른 정착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황량해 보이네요. 폐허만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이곳 땅을 파서 여기에 남겨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긴 고대 도시가 아니에요. 이 마을은 200년 전에 버려졌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번성했었죠. 쿨다라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부였어요. 농산물을 팔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쿨다라 주민들을 다시 본 적이 없어요.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마을이 저주를 받았으며 초자연적인 활동의 중심지라고 확신해요. 인근 다른 마을의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읽어보면 이곳에 대한 몇 가지 전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인기 있는 버전에선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이 마을을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 버전은 주민들이 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물건을 남겨두고 갔는지를 설명하진 못하죠. 다른 버전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쿨다라 추장의 딸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한 지역의 통치자는 그녀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소녀가 그를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지역 주민들을 협박했죠. 통치자는 주민들에게 하루를 주며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연대의 표시로 그들은 추장과 그의 딸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은 다른 정착지로 탈출했을 텐데요.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길에 소지품이 필요했을 거예요. 쿨다라와 안지쿠니 호수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아킬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돌과 짚으로 만든 소박한 집 40여 채가 킴베이 계곡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에서 작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언급됐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벽 조각과 작은 땅 더미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정착촌 사람들은 이 마을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행작가들의 기록 덕분에 우리는 이 마을에 대해 알고 있죠. 그들은 일기에 이곳과 마을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묘사했고 지역 고고학 학교의 학생들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인해 마을을 떠났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알래스카 서해안에 있는 수워드반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할까요? 글쎄요. 이곳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이 마을과 다른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3,500여 명의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해보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도시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놈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어요. 1960년부터 2004년까지 약 24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적은 인구에 비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아침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놈과 같은 작은 마을의 모든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알고 있어요. 놈까지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낯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도 없고 페리도 없어요. 놈에서 시작하는 모든 길은 끊어지고 인간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이어집니다. 비행기로 왕복할 수는 있어요. 여객기가 아니라 소형 복엽기죠. 그곳에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스노모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놈은 유명한 갯썰매 경주인 이디타로드의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또한 이웃 마을과 마을의 주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모터보트를 타고 놈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꽤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빈번한 실종은 마침내 필요한 관심을 끌었죠. 전 세계가 놈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09년에 할리우드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 미스테리를 풀 수 없었어요. 경찰에겐 단서도 목격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울 동안 이곳의 밤은 매우 길고 공기가 너무 차가워져서 몇 분 안에 물잔이 얼게 됩니다. 눈이 계속해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밤에 마을을 떠난다면 아침까지 눈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론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누군가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거였어요. 경찰은 누군가가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짐승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경찰은 이 버전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들이 이러한 실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많은 현지인들은 그 마을이 외계 우주선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확신했어요. 할리우드 영화 포스 카인드의 줄거리는 이 버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마침내 경찰과 FBI는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놈의 인기와 환상적인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버전을 현실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실종 사건 중 일부가 꾸며낸 것이라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답은 술집과 혹독한 날씨입니다. 유흥업소는 밤에도 영업을 해요. 현지인들은 재밌게 놀고 술집을 떠나 집으로 갑니다. 이때 폭설이 시작돼요. 가시거리가 0이고 강한 바람이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죠. 진실은 대부분의 버전보다 더 이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대서양에 있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와 비행기가 사라지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훨씬 더 소름 끼치죠. 미시간호 삼각지대를 방문해 볼게요. 그곳은 미시간과 위스콘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끔찍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주변과 같은 전설을 갖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보고됐고 호수 표면 위에서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목격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삼각지대가 시간 포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론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삼각지대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하나는 1950년 108명의 승객을 태운 노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호수 위를 비행하는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교신한 지 2시간 만에 호수 위에서 빨간 불을 목격했습니다. 그 항공기는 아마도 추락했겠지만 구조대원들은 승객이나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물 위에 기름 얼룩뿐이었어요. 많은 선박과 보트가 그곳에서 사라졌지만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는 1937년 4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자정이었어요. 한 척의 배가 이 호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도너 선장은 힘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선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3시간 후 그 배는 항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이 선장을 깨우기 위해 선장실로 갔어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조수가 노크를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의심하고 조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선실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선장이 없었어요.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승무원들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지 도너 선장의 섬뜩한 실종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빗 파울리데스를 만나보세요. 2008년 그는 경찰관으로서의 경력을 마치고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실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국립공원에서 실종되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지난 150년 동안 11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혹독한 야생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여행자들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불가사의한 실종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중 일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지적했어요. 그들은 숲 어딘가에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소름 끼치는 한 가지 사실은 실종된 사람들 대부분이 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은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 전에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가 너무 많고 답은 부족해요. 대서양 북쪽에는 사르가소해가 있습니다. 이곳은 육지 해안이 없는 유일한 바다입니다. 이곳이 바다로 분류되는 건 해류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지역의 바닥에는 황금빛 갈색 조류가 자라서 마치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오렌지색 반점처럼 보입니다. 사르가소해는 19세기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중 하나가 이곳을 항해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1872년 쌍돛대 범선 한 척이 사르가소해를 항해했습니다. 선장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른 배를 발견했어요. 그는 신호탄을 쏘았지만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선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더 가까이 항해하기로 했어요. 이 신비한 배의 선체에는 메리 셀레스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범선의 선장과 몇몇 승무원들이 승선했습니다. 그들은 갑판을 돌아다니며 선실을 조사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없었어요. 통에 담긴 화물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해적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배에서 손상된 건 돛뿐이었어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거든요. 항해사 선실에서 항해일지를 제외한 모든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항해일지 기록은 1872년 11월 24일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중 하나였어요. 20세기에 해가 지평선을 향해 서서히 지면서 바다 위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몇 미터 앞도 내다보기 어렵지만 멀리 있는 거대한 골격의 모습을 발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형체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심장은 더 빨리 뜁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선박의 자세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배 같아요. 유령선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미스테리가 항상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MV 조이타호의 예를 살펴볼게요. 그 배는 1931년에 호화 요트로 제작된 목조 선박이었어요. 사모아 선원이 구입하여 상선이 되기 전까지 20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1955년 조이타의 운행은 갑작스럽고 신비롭게 끝났어요. 10월 3일 48시간도 걸리지 않을 예정이었던 무역 항해를 위해 출항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이타가 예정대로 10월 5일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도 아무도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 어디에도 어떤 조난 신호나 조이타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배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고 6일 동안 거의 20만 5천 9천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정찰했어요. 10월 12일 수색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조이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또 다른 상선인 투발루가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종된 조이타가 공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탑승했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화물과 함께 선원들과 승객들 총 25명이 실종된 것을 발견했어요. 무선은 국제 조난 채널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는 선원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선 케이블이 손상되어 송신거리가 3.2km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구명보트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탑승했던 사람들이 배를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항해 일지를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구조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날까지 MV 조이타의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 때문에 배를 떠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SV 캐럴 A 디어링은 일반적인 의미의 유령선이 아니었습니다. 공해상에서 목격된 적이 없어요. 대신 해안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것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수수께끼에 쌓인 퍼즐입니다. 캐럴 A 디어링은 1919년 메인주에서 건조되었고 그것은 상업적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 선박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엄청난 건설 비용에도 불구하고 겨우 1년 후에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1920년 7월 19일 선박은 석탄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에서 뉴포트 뉴스를 통해 리우데 자네이루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최종 목적지까지 거의 반쯤 갔을 때 선장이 중병에 걸렸고 선원들은 선장과 그의 아들을 내려주고 새로운 선장을 태우기 위해 배를 돌렸습니다. 그 항해는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었지만 12월에 보급품 조달을 위해 바베이도스에 도착했을 때 선원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1등 항해사는 새로운 선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건 실수였어요. 캐럴 A 디어링은 1921년 1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에서 한 등대선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선원들이 출입할 수 없었던 배의 선미 갑판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선박이 배를 발견했지만 갑판 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1월 31일 그 상선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난파선으로 악명 높은 장소인 다이아몬드 숄에서 좌초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배에 탔을 때 배는 버려져 있었고 2대의 구명정과 함께 항해 일지와 선원들의 개인 소지품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A 캐럴 디어링에서 그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비록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반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SS 베이키모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유령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대형 화물선은 1914년 스웨덴에서 건조되었고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토착 부족들과 가죽과 식량을 거래하면서 16년 넘게 부지런히 운행했어요. 하지만 1931년 10월 1일 베이키모는 유빙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배가 며칠 만에 얼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갇히게 되었고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난 후 베이키모의 선원 중 22명을 데려오기 위해 구조대가 파견되었고 다른 15명은 필요하다면 겨울을 지내고 배를 되찾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강력한 눈보라가 그들의 캠프를 강타한 후 선원들은 대피소 밖으로 나갔지만 배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운 좋게도 며칠 후 한 원주민 사냥꾼이 베이키모가 아직 실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캠프에서 약 72km 떨어진 곳에서 베이키모를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간신히 배를 추적했지만 배가 겨울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선창에서 가장 값진 화물을 꺼낸 후 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SS 베이키모는 그 겨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여러 번의 겨울을 살아남았습니다. 얼음이 깨졌을 때 배는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해안을 따라 무기력하게 표류하면서 혼자 항해했어요. 유령선에 수많은 목격담이 있었고 때로는 공해에서 표류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시 얼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탑승하여 인양하려고 시도했지만 기상 조건이나 장비 부족으로 항상 실패했어요. SS 베이키모는 1969년 버려진 지 38년 만에 알래스카 원주민들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SS 오랑 메단의 이야기는 20세기의 가장 황당하고 끔찍한 유령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그 배가 애초에 존재했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해요. 국제선박 등록인 로이드 해운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어떤 수상한 이유로 공식적 등록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메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은 다양해요.
대부분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배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어떤 화물을 나르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조난 신고가 접수됐어요. 당직 장교가 SOS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설에 따라 다양합니다. 메시지는 반복되지 않았고 매단의 승무원들은 다시 연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조난 신고를 받은 선박은 서둘러 구조에 나섰지만 다음 날에야 배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미 표류에 살짝 기울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배에 올랐을 때 선원들 중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구명보트 한 척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탈출에 성공한 적어도 한 명의 선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탑승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 이야기에 대한 확실한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SS 오랑 메단이 허구가 아닌 실제 배였는지 절대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SV 제브라니는 남아메리카의 강 무역 항해를 위해 1873년에 만들어진 세 개의 돛대가 달린 바지선이었어요. 이 배는 4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운행했고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배는 나중에 유럽으로 옮겨졌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17년 10월 제브리나는 정기 항해에 나섰지만 며칠 후에야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불가사의하게도 비록 배는 완벽하게 운전했지만 5명의 선원과 선장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선원들이 수중폭발로 갑판에서 떠내려갔고 그 후 배가 선원 없이 계속 항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의 메머드 호수의 가파른 산으로 하이킹을 가고 있습니다. 지형이 험준하고 까다롭네요. 눈 때문에 걷기가 더 힘들어요. 하이킹 도중에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바위 투성이의 땅에 뭔가가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니 비행기의 잔으로 보이는 게 있네요. 알고 보니 그 잔에는 신기록을 세운 조종사 스티브 포셋의 것인 걸로 밝혀졌어요. 당국이 거의 1년 동안 그를 찾고 있었죠. 아무도 포셋을 찾지 못했고 비행기가 추락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죠. 숙련된 조종사에겐 정말 쉬운 비행처럼 보였거든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다시피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포셋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을 시도했었어요. 그는 열기구를 타고 홀로 세계 일주를 하는 최초의 조종사가 되려고 했어요. 작은 컨테이너에서 2주를 보내는 게 상상이 되나요? 단지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말이죠. 궁금하다면 여기 전 세계를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잘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부유한 후원자,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지구력. 열기구가 가장 오래된 비행체임에도 불구하고 포셋이 그렇게 하기 전까진 아무도 그걸 타고 세계 일주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었죠. 포셋이 두 번째로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 시도를 한 첫 번째 날이에요. 1997년 불안해하는 군중이 세인트루이스에 모여 포셋의 이륙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종사가 활짝 웃으며 스타디움으로 걸어 들어가요. 확실히 불가능한 걸 성취하려는 모험가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포셋의 인생 여행이에요. 준비를 위해 그는 3,700m의 고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했어요. 그곳의 환경은 까다로워요. 포셋은 가압되지 않은 선실에서 구름 사이를 날고 있습니다. 포셋이 끝까지 해낼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갑니다. 열기구가 공중으로 발사돼요. 아래에 있던 군중들이 환호하며 작별을 구하고 있어요. 약 5노트의 바람이 열기구가 뜰 수 있게 해줘요. 전날 밤 포셋의 히터 중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선실 밖은 엄청 춥지만 밤을 잘 견뎌내요. 포셋의 비밀 무기는 세계 최초의 열기구 자동 조종 장치예요. 상공에 있으면 외롭고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곧 피곤해져요. 밤에는 잠을 자기 위해 자동 조정 장치를 켜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순서로 버너에 불을 붙여 열기구를 비행 경로에 유지하게 해요. 포셋은 고도를 바꾸기 위해 깨어나 버너를 작동시켜야 해요. 3일 후 첫 승리예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혼자 비행하고 있지만 지상에서 한 팀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로 위성을 통해 보내진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요. 첫 주의 마지막에
임무관제센터는 포셋으로부터 경고 이메일을 받게 되어요. 검은 구름이 지평선에 오르고 있어요. 날씨가 불리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포셋은 열기구에서 뇌우를 볼 수 있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예측할 방법은 없어요. 포셋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름을 뚫고 날아가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도 않는 지상 305m 상공에서 날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해냈어요. 비행은 리비아, 이란, 인도를 통해 계속되어요.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지만 포셋은 이미 지쳐버렸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열기구 안에서 식사는 소량만 섭취하고 양동이를 변기로 사용했어요. 안타깝게도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많은 연료를 잃었어요. 인도의 반쯤에서 열기구가 나무에 충돌해요.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착륙 지점까지 놀라운 15,500km를 날았어요. 스티브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성공하기 위해서 포셋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그의 새로운 계획은 남반구 위를 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포셋이 처음이었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지구 남쪽에서 대부분 물 위를 날 거예요. 길을 따라 5개국으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으면 되니 더 빨리 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포셋이 날아간 땅 위에 있었다면 하늘에 떠있는 저 물체가 뭔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포셋이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위를 날았을 때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상한 비행 물체를 보았다고 보고했어요. 환상을 실명시켜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그건 그냥 포셋과 그의 열기구였을 뿐이에요. 남반구를 통해 전 세계를 비행하려던 그의 첫 번째 시도는 거의 성공적이었어요. 운이 좋았죠. 호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약 115노트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을 준 제트 기류를 탔어요. 그건 가젤이 뛰는 속도의 3배예요. 포셋이 이미 22,000km 이상을 비행하면서 자신의 거리 기록을 깼기 때문에 사기가 높았죠. 그의 발 아래 아름다운 호주의 풍경은 사막과 건조한 호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22분에 호주의 안을 건넜고 다음 예상 착륙은 12,000km 이상 떨어진 칠레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거대한 뇌우가 포셋을 방해했어요. 폭풍에 들어간 후 열기구는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보여줬어요. 번개와 사나운 바람이 열기구를 찢어놨어요. 이번엔 못 버텼어요. 열기구에 불이 붙으면서 포셋은 바다에 빠졌어요. 한 구조대가 포셋을 찾으러 가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헤라클레스 항공기가 그를 공해해서 구조했어요. 6번째 시도에서 포셋은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냈어요. 스피릿 오브 프리덤 열기구는 2주간의 세계 횡단 비행 후 그는 시속 321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했고 31,000km 이상을 여행했어요. 포셋이 해냈어요. 열기구를 타고 세계를 횡단한 최초의 단독 비행사였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세계 기록을 깬 직후 그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똑같은 걸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버진 애틀랜틱의 소유주인 리처드 브랜슨에게 후에 버진 애틀랜틱 글로벌 플라이어로 불리는 제트 동력 항공기의 자금을 후원해달라고 설득했어요. 2005년 2월 8일 글로벌 플라이어는 이륙했어요. 약 37,000km의 믿을 수 없는 길이인 북회 기선을 일주하기 시작했어요. 운이었든 제주가 좋았든 간에 포셋은 또 다른 세계 기록을 깼어요. 그는 비행 초기에 큰 연료 손실을 극복하고 원래 출발했던 캔자스의 셀리나로 돌아오는 길에 도착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도 열기구를 타고 싶게 만들었나요? 포셋은 공중모험과 극한 상황의 전문가였어요. 이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의 그의 실종이 미스터리로 가득 찬 이유예요. 그렇게 노련한 파일럿을 추락시키게 만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07년 9월 3일 포셋은 슈퍼 데카슬론이라는 이름의 단발 엔진 비행기를 타고 네바다 목장에서 이륙했어요. 끔찍한 결과가 되어버린 단조롭고도 한가로운 낮의 비행이었죠. 포셋은 목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수색 구조대가 조종사와 비행기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한 등산객이 1년이 지나서야 메버드 호수 근처에서 포셋의 소지품 중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중 수색 중 3,050m 높이에 있는 포셋의 2인승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었어요. 이 미스터리는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해결됐어요. 세계 최초의 육각형 풍등 시설에서 전문가들은 포셋이 비행하던 날의 날씨 상태를 재현했어요. 시에라 네바다 워싱턴 올림피아 남쪽 32km 지점에는 키가 2.5m, 너비가 9m인 이상한 잔디 언덕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5평방킬로미터예요. 이 작은 언덕의 이름은 미마 마운드라고 하며 아무도 이 언덕이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거의 200년 동안 지질학자들의 악몽거리였어요. 이들은 이 산더미를 곳곳에 튀어나오게 만든 게 정확히 무엇인지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지진, 빙하, 가스 분출구, 점토 팽창, 심지어 흰개미까지 다양한 이론이 있었죠. 1942년 지질학자들은 땅 다람쥐가 이 산을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987년에 이 이론을 시험해봤죠. 작은 금속 조각들을 흙더미 속으로 밀어 넣었고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땅다람쥐가 굴을 파자 쇠조각은 위로 밀려나갔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여러 세대에 걸친 땅다람쥐들이 이 언덕을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수백 년은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흙을 뒤로 옮기는 게 훨씬 힘이 덜 드는데 왜 흙을 위로 밀어 올리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땅다람쥐 이야기는 이론에 불과하죠. 과학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수백만 년 동안 나무가 가득했던 거대 생태계라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 5m의 아마존 린이 발견되고 모든 이론이 바뀌었죠. 이 고리는 이곳에서 숲이 자라기 전에는 매우 다르게 생긴 지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바나처럼 보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호수 근처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는데 분석 결과 그 흙은 열대우림이 아니라 건지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지질학자들은 여전히 이 고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내고 있어요. 사하라의 눈이라고도 알려진 구조물, 리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폭 48km의 고리 모양의 물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리샤가 운석이 충돌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이곳이 언덕이거나 산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산이었던 곳이 침식되고 고리 모양의 바위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 눈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뚜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얼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약 6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남극이 평지라고 생각했어요. 1958년 캄부르체프 산맥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3km의 얼음 아래에 숨어 있었고 봉우리는 3000km 높이였어요. 그리고 이 산맥은 1200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분의 1 높이이며 히말라야 산맥의 약 절반 정도 되는 길이죠. 얼음이 깊은 계곡과 가파른 경사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캄부르체프 산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산맥은 수백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동남극의 보스토크 호수는 2012년에 시추 도중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3km 두께의 얼음 아래 아무도 손대지 않고 얼지 않은 담수 호수를 발견했죠. 이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과 독특한 지구 화학적 작용이 이 호수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500만 년 이상 햇빛을 보지 못했거나 지구 대기에 노출되지 않은 호수였으니까요. 하지만 호수의 구멍을 뚫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훼손되지 않은 장소 중 한 곳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양에는 100m 크기의 이상현상이 있습니다.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중력 왜곡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많은 양의 광물 퇴적물과 심해 참호, 마그마 저수지가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하고 있죠. 지구의 중력은 다양한 장소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변화의 패턴을 찾고 지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죠. 중력장이 높으면 보통 아래의 물질보다 밀도가 낮거나 그 반대라는 뜻이에요. 몇몇 과학자들은 이 변칙이 행성의 멘틀에 움푹 들어간 부분 때문이며 그것이 지각까지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멕시코 치와와주에는 크리스탈 동굴이 있습니다. 전체 지하구역에 걸쳐있는 이 동굴에는 놀라운 석고 크리스탈이 가득합니다. 이 동굴은 2000년 인부들이 아연광산에서 물을 빼내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반짝이는 동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이 크리스탈은 순도가 높고 길이는 10m 정도로 아주 컸으며 모서리가 정말 날카로워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들어진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연구원들이 이 동굴의 일부분에서 5만 년이 된 박테리아 샘플을 발견했죠. 동굴에서 일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기온이 58도였으며 습도도 매우 높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짧은 이동 거리에도 동굴로 내려가기 위해 특별한 냉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불행히도 광산을 소유한 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연구를 허가하지 않았고 동굴을 다시 침수시켰다고 합니다. 방콕에서 720km 떨어진 태국 북동부 지역에는 7,500만 년이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3마리의 고래가 함께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바위는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변화하고 있었죠. 사암은 점차 판이 움직이고 침식하면서 분리되게 되었어요. 이 멋진 바위들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3마리 고래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게 된다면 폭포와 함께 풍부한 동물군과 식물군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현지인들은 시베리아의 파톰스키 분화구를 불독수리의 둥지라고 부릅니다. 가로 150m, 세로 40m의 거대한 석회암 봉분이죠. 어떤 것도 그 근처나 그 위에 자라지 않고 동물들도 절대 이 근처를 지나지 않습니다. 1949년 한 지질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 분화구는 약 500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론은 증기 폭발설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스가 빠르게 팽창하는 기간에 발생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불독수리의 둥지가 매우 희귀한 가스 화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가스 저장고가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저장고 석회석이 형성되고 엄청난 압력이 생성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가스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주변 숲에 매머드 크기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호주 서부의 힐리어 호수는 길이가 겨우 6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건 이 호수의 색이었어요. 세계 대부분의 분홍색 호수와는 달리 힐리어 호수는 1년 내내 분홍색을 띱니다. 햇빛이나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죠. 위에서 보면 이 멋진 호수의 색은 근처의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바이트의 파란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힐리어호의 독특한 색깔의 진짜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색이 호수의 미세 조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아니면 물에 함유된 소금과 중탄산 나트륨 사이의 반응일 수도 있고요. 필리핀 보홀 지방에 있는 초콜릿 언덕은 1년 중 대다수의 기간에는 무성한 초록색 식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1200개 이상의 이 언덕들은 건기에 초콜릿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나무나 관목은 자라지 않습니다. 언덕의 모양이 대칭적으로 발달한 것도 또 다른 미스테리입니다. 거인들이 싸우면서 며칠 동안 서로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언덕이 만들어졌다는 신화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450m 높이의 이 산더미가 점토 위에 쌓여있던 석회암을 침식시키면서 언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이 언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정합은 약 10억 년 동안 행방불명된 바위의 흔적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암석층에서 나타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엄청난 양의 바위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가장 그럴듯한 이론 중 하나는 빙하입니다. 눈덩이 지구라고 알려진 시기에 벌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때는 행성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빙하가 수십만 톤의 바위와 먼지를 부셔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안층 사이에 최대 1.5km 두께의 거대한 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지질학자들은 이 기록이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되고 분열했을 때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야말반도와 게단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덩이가 점점 넓어지고 이 구덩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이 구덩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아주 다양합니다. 운석 충돌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까지 다양한 설이 있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입자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음을 통해 메탄 거품이 터져버린 거죠. 이 분화구가 수천 년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방문객 여러분. 기묘한 전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싹한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사진들은 마녀 사브리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걸요. 이제 이상한 터널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면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1900년대 벨파스트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리넨 공장에서 일하는 15명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5명에게 손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면 30개 맞는 거죠?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여자들의 손이 아닌 여분의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팔짱을 끼고 팔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채 줄을 서 있어요.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여자가 한 손을 엉덩이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을 옆에 두고 있어요. 엄청난 반항아인데요. 하지만 이 미스테리한 발톱 같은 손은 그녀의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같은 줄의 반대편에 있는 소녀의 어깨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한 세기가 지났지만 이 사진은 2016년 4월 29일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어요. 린다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이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린다는 어깨에 손이 올라와 있는 소녀가 자신의 할머니 엘렌 도넬리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사진이 디지털로 개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로운 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때는 포토샵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비록 사진에 여분의 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원치 않은 물건이나 사람을 간단히 가위로 잘라내는 건 확실히 가능했어요. 사진작가들은 사진에 넣고 싶은 걸 연필이나 수추로 그리곤 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원판을 합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이 하나 더 있어요. 스냅 촬영이 1900년대에 이미 존재했었지만 몇몇 사진작가들은 여전히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긴 노출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동안 뒤에 있던 여자가 처음에는 엘렌 위에 손을 얹고 나서 팔짱을 끼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사진은 카메라의 오랜 노출 시간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망친 게 아담스 가족과 살았던 걸어다니는 손이 아니었다고 안심해도 돼요. 두 번째 사진, 두 손 사이에 빛나는 환영을 들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마법은 진짜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시켜 미안해요. 왜냐면 그녀가 하고 있는 건 엑스펠리아무스 주문이 아니에요. 사진 속 여성은 프랑스 태생의 마르테 베로고 나중에 이름을 에바 캐리어로 바꿨어요. 1886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죠. 그녀는 사기꾼 영매였어요. 저승으로 넘어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고 교령회 중에 그들의 영혼을 물질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당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영매들은 자신들의 교령회 중에 표준적인 절차를 따랐어요.
집중하는 척하기 위해 방에 설치된 옷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액토플라즘을 불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요. 액토플라즘은 세포 생물학의 맥락에서 사용된 게 아닐 때는 영매의 몸에서 나온다고 믿어지는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얼굴, 손 또는 심지어 환생으로 불려온 사람들의 전체적인 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에바 캐리어는 가짜 액토플라즘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씹고 잡지와 신문에서 얼굴을 오리던 사기꾼 영매였어요. 1912년 독일의 초심리학자 알버트 폰 슈랭크 노징이 찍은 이 사진은 그러한 기만적인 교령회 중 그녀가 활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안다고 해도 이 사진이 소름 끼친다는 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사진 자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건 자기가 진짜라면서 셜록 홈즈 미스테리 시리즈의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경과 같은 거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서 코난 도일 경과는 달리 그녀의 퍼포먼스가 마술사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루셔니스트이자 탈출 예술가인 해리 후디니는 속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기쁠 거예요. 세 번째 사진에 있는 이 올빼미들은 호그와트 올빼미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입학 허가서를 가져다 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진은 1920년대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 밖에서 찍혔어요.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은 아주 먼 1515년에 휴 올덤이라는 사람에 의해 설립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이상한 올빼미 의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휴 올덤은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어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등록금이 더 싸긴 했죠. 하지만 왕실에서 복무했고 그의 행정 기술 덕분에 중요한 직함을 받게 되었죠. 이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통해 그는 나중에 학교에 자금을 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올덤의 학교의 문장에 쓰여진 좌우명은 라틴어 구절 사피레오드로 감히 현명해져라로 대략 번역돼요. 오늘날까지 그 학교는 여전히 같은 좌우명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올빼미의 선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를 상징하진 않아요.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 배지에 있는 올빼미는 도미라는 단어가 적힌 배너를 들고 있어요. 이모티콘을 읽는 것처럼 읽는다면 올빼미가 아울이니까 아울덤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 휴 올덤에 대한 언급이죠. 올덤타운의 문장을 보면 학교의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선택은 올덤의 발음을 지역 억양인 아울댐으로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학교의 마스코트와 마을의 마스코트가 모두 올빼미였던 건 설립자인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사진에는 불길하고 으스스한 일은 없다고 안심합시다. 무서운 걸 많이 봤으니까 좀 더 다정한 건 어때요? 네 번째 사진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눈을 가진 순진한 아이의 사진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건 부기맨이 아니에요. 아이가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물체는 사실 그의 엄마예요. 이건 숨은 엄마 사진이라고 불렸고 빅토리아 시대에는 사실 아주 흔했어요. 1840년대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카메라인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였어요. 이 카메라는 노출 시간이 수십 초에서 몇 분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 누군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완벽하게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기에게 포즈 좀 잡아봐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게 숨은 엄마 사진법이 탄생하게 된 이유랍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엄마는 프레임 안에서 숨어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종 커튼 뒤에 서거나 망토나 담요 아래에 있거나 의자 역할을 했어요. 가끔 사진작가들은 사진에 엄마가 보이는 부분을 제거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겪어야 했던 고난들이란 변하지도 않았네요. 몇몇 사진들은 꽤 잘 나왔지만 몇몇은 결국 악몽처럼 나왔어요. 이 관습은 1920년대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빨라지면서 엄마들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진에 불쑥 들어오는 게 유행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깊고 깊은 지하에 있는 어두운 미로를 상상해보세요. 숨은 위험과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가득하죠. 손전등을 들고 역사상 가장 으스스한 동굴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게요. 목록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엘라베마에 있는 캐톨릭 동굴입니다. 원래 이곳은 박쥐 동굴이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그 모양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동굴에 다가가면 폭 38m, 높이 8m의 거대한 입구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웅장한 입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굴 안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지형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둘레가 74m에 달하는 높이 14m의 거대한 석순인 골리앗일 거예요. 그 밖에도 유문석 벽 위에 균형을 잡고 있는 원시인, 얼어붙은 폭포, 높이 솟은 석순의 숲 등 놀라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장소가 어떻게 가장 무서운 동굴 목록에 올랐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동굴의 전체 크기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굴의 약 3.2km 정도만 지도가 만들어져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이 동굴은 때때로 위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 개봉한 공상과학 영화 What Waits Below의 감독들은 대성당 동굴에서 많은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촬영 도중 17명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각한 결과를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무닝 동굴로 더 이동해 볼게요. 이곳을 특히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건 귀괴한 숨 쉬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동굴 바닥에 있는 벽 모양의 구멍을 통해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 호흡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이 불길한 호흡 때문에 그곳을 피하게 될지도 몰라요. 반면에 이 신음소리는 일부 모험심 강한 영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개는 끝이 좋지 않았죠. 연구원들은 약 13,000년 전 동굴의 125m 높이의 틈으로 떨어진 100명 이상의 선사시대 사람들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요즘에는 동굴을 둘러보는 투어를 할 수 있지만 수직 입구로 50m 이상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특별히 대담한 기분이 든다면 레펠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딕 양식의 연철 계단을 이용해서 나가야 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꽤 긴 길이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하게 될 동굴은 불길하게도 헬홀이라고 불립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몇 편의 공포 영화에 영감을 줄 정도로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쌀쌀한 곳이지만 그 차이만큼이나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해요. 동굴 내부의 평균 온도가 8.3도이기 때문에 박쥐를 비롯해 동굴에 서식하는 다양한 희귀동물들에게 완벽한 서식지예요. 실제로 겨울이 되면 이 동굴에는 전 세계 버지니아 큰귀 박쥐 개체수의 약 절반이 서식합니다. 큰귀 박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매우 취약한 생물이에요. 삐걱거리며 날개를 펄럭이는 2만 마리의 박쥐떼를 보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벨 위치 동굴은 테네시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순진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환상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의 초점 역할을 하죠. 전설에 따르면 19세기 초에 농부와 그의 가족은 유령의 장난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밤에 많은 소음을 내고 침대에서 시트를 찢고 농부와 그의 가족 중 일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어요. 결국 농부는 세상을 떠났고 그 옆에서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담긴 병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령이 어떻게든 그를 독살했다고 믿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령은 농부의 가족을 홀로 떠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유령이 농장 근처의 동굴로 돌아갔다고 확신했어요. 또한 이 신비로운 생명체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믿었죠. 오늘날에도 지역 주민들은 동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한때 농부의 가족을 조롱했던 유령과 관련이 있다고 굳게 믿어요. 아무리 회의적인 분이라도 동굴에 들어가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윈드 케이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동굴에는 그다지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박쥐떼도 없고 고대 유적이나 유독가스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동굴에는 소름 끼치는 매우 희귀한 지질학적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광범위한 박스워크 방해석 네트워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윈드케이브는 어떻게 박스워크 유적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암각화가 거대한 거미줄을 너무 많이 닮았다는 점이에요. 비록 지질학적 이상현상일지라도 이 석회암을 보면 수많은 동굴거미들이 가느다란 광물 가닥을 따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곳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곳은 신비롭거나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좀 독특해요. 이 동굴 안의 생명체는 약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빌 동굴 내부의 환경은 세계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동굴 내부의 심각한 햇빛 부족과 공기의 독성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어요. 이 동굴은 루마니아 흑해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1986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허가를 받았더라도 중앙동굴은 매우 좁은 석회암 터널과 수직 샤프트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밀실 공포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동굴 깊숙한 곳의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산소가 2배나 적어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숨 쉴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한 동굴 내부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혹독한 조건의 칵테일에도 불구하고 또는 덕분에 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이트는 생물학자들에게 진정한 금광입니다. 이곳에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96년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이곳에 서식하는 48종의 생물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33종은 이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이에요. 동굴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아주 작아요. 이들은 긴 팔다리와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력이 없고 색소가 없는 것도 당연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앞을 볼 필요도 없을 거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쁘고 화려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그다지 놀랍지 않지만 매우 색다른 동굴을 하나 더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멕시코에 있는 수정의 동굴이라고도 불리는 자이언트 크리스탈 동굴입니다. 이 거대한 수정은 동굴에서 물을 퍼낸 후 광업회사에 의해 2,000개나 발견됐어요. 그 후 2명의 광부가 걸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수정은 사실 지하 300m 깊이에 숨어있는 거대한 석고 기둥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수정이 이미 50만 년 동안 자라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수많은 수정들이 매우 길고 넓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 경이로운 자연을 방문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자이언트 크리스탈 동굴은 쉽게 함정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수만 년 동안 지하수로 채워져 있었는데 원래는 지구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그마 방에 의해 입구가 위로 밀려 올라온 거였어요. 동굴 아래의 마그마는 물을 뜨겁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의 온도가 58도 이하로 떨어졌고 그 결과 물은 칼슘과 황산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그 입자들은 석고로 재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색조의 결정체가 동굴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 모여보세요. 필리핀 민화에 나오는 신화 속 생명체 마나낭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나낭갈은 종종 잠자는 임산부를 간식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 여성으로 묘사되곤 해요.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어요. 낮에는 예쁘게 치장해서 완전히 아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해질 무렵이 되면 분장을 벗고 박쥐처럼 커다란 날개를 펼쳐 다음 희생자를 찾아 어둠 속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임산부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자신의 빼어난 외모를 이용해 길을 잃은 남성을 유인해서 비밀 은신처로 데려가 밤새도록 심장, 창자 및 기타 내부 장기를 먹어치우기도 해요. 으악! 마나낭갈과 마주쳤을 때 해가 뜨기 전에 몸을 다시 붙이는 것을 막고 싶다면 소금, 재 또는 다진 마늘을 몸의 나머지 절반에 뿌려주세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날개 달린 불가사의를 계속 주시하고 마늘을 잊지 마세요. 자, 이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독일 민담에는 알프라는 괴상한 생물이 등장해요. 기본적으로 뱀파이어와 인큐버스가 섞인 것 같고 탄카페라는 멋진 모자를 쓰고 온갖 힘을 발휘하죠. 밤에 여자들의 꿈을 헤집어놓고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고 남자와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기도 해요. 알프는 고양이, 돼지, 개, 뱀, 심지어 나비와 같은 모든 종류의 동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운이나 질병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악한 눈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베개 밑에 빗자루를 숨기거나 신발을 문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침대 기둥에 철제 말굽을 걸거나 가슴에 거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시고요. 낮에 낮잠을 자는 개를 발견한다면 입에 레몬을 밀어 넣어주세요. 말레이 신화에 나오는 으스스한 유령 폰티아낙을 만나보세요.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출산 중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복수를 하러 다시 왔다고 합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손톱, 피가 묻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평범한 유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변장의 달인이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신해 먹잇감을 유인한 후 내장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밤에 외출했다가 아기 울음소리나 여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면 조심하세요. 폰티아낙이 여러분을 잡으러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소리가 조용하다면 폰티아낙이 바로 근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착한 여성에게 속지 마세요. 아일랜드 전설에선 모든 가정마다 저마다의 벤시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이 벤시 여인은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미묘한 경고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으스스한 울음소리에 속지 마세요. 이 벤시 여인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에 우느라 진홍색이 된 눈을 하고 있지만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색 짜임 위에 회색 쇼를 두르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패셔너블하면서도 으스스하죠? 뭔가 끌리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벤시가 가족의 파멸을 예언하는 달콤한 노래를 하는 젊은 아가씨로 변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것만으로는 소름이 돋지 않는다면 밤에 숲속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울부짖는 모습도 목격된 적이 있어요. 진짜 파티를 좋아하나 봐요. 한밤중에 피가 끓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친근한 이웃집 벤시가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칼루필루잇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생물은 북극의 부기맨과 같은 존재로 빙원 근처에 서식하며 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아이들을 낚아채는 것으로 유명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속설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동물들의 모습은 이야기마다 다르지만 모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끈거리는 녹색 피부와 긴 머리카락, 긴 손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손에는 물고기처럼 물갈퀴가 있고 흰 뺨 검둥오리 깃털로 만든 멋진 파카를 입어요. 오리발을 조심하세요. 오리발에서 나는 소리가 여러분을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몇몇 영리한 이누이트 사냥꾼들은 칼루필루잇에게 물개나 고래로 변신해달라고 부탁하면 쉽게 사냥을 끝내고 맛있는 생선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맛있겠네요.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이 괴물들은 납치된 아이들을 이용해 머리를 멋지게 가꾼다고 합니다. 머리 관리 엄청 하나 보네요.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들은 그냥 잡아먹히거나 칼루필루잇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고 하죠. 하지만 한 할머니가 손자를 먹일 수 없어 칼루필루잇에게 손자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부족은 다시 일어섰고 한 젊은 부부가 소년을 구하러 갔어요. 그들은 해초에 묶여있는 소년을 발견했지만 칼루필루잇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소년을 다시 물속으로 끌고 갔어요. 결국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어줬어요. 네, 칼루필루잇이 무섭긴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이에요. 운이 좋다면 머리 관리 팁을 알려줄지도 모르죠.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무서운 말 같은 괴물 너클라비 또는 너칼라비를 소개합니다. 이 나쁜 녀석은 피부가 없는 몸과 사람보다 10배나 큰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과 농작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독한 입김을 내뿜어요. 또한 섬 전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악한 힘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통제할 수 있는 바다의 정령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클라비는 북유럽과 오카디아 민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6세기에 신비한 조 벤이라는 멋진 라틴어 필사본을 사용해서 처음 기록했습니다. 오카디언 작가이자 민속학자인 어니스트 마윅은 이 사악한 바다 생물이 노르웨이의 노크, 셰틀랜드의 너글, 모양이 변하는 켈피 또는 물 켈피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스코틀랜드에는 이 무서운 녀석을 만나게 된다면 전설의 바다 어미를 부르고 목숨을 위해 도망치세요. 이 친구는 남아프리카의 토콜로슈입니다. 그렘린처럼 보일지 몰라도 훨씬 더 장난스러워요. 마녀와 주술사가 마법의 힘으로 소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썽꾸러기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응유를 주고 고양이가 잘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부두술사를 불러서 구식 마법을 사용해 퇴치할 수도 있어요. 남아공 민속에 따르면 토콜로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으며 돌을 빨아먹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콜로쉬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문틀과 창틀에 특별한 축복의 소금, 일명 토콜로쉬 소금을 뿌려주세요. 더 조심하고 싶다면 침대 다리 밑에 벽돌을 깔아두는 방법도 있어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하겠죠? 키메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키메라는 말 그대로 괴물이에요. 불을 뿜는 이 여성 잡종은 온갖 종류의 동물 부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자 같은 몸통, 염소 같은 머리, 뱀 머리로 끝나는 꼬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키메라는 타이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이고 키메라의 자매는 케르베로스와 레르네안 히드라입니다. 가죽 상봉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웅 벨레로폰이 도전에 나섰으니까요. 리시아의 왕은 그에게 무시무시한 키메라를 물리치는 임무를 줬어요. 그리고 벨레로폰은 괴물들이 두려워하는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키메라는 벨레로폰과 그의 믿음직한 페가수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왕은 키메라가 벨레로폰을 대신 죽여주기를 은근히 바랬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고 키메라는 패배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